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2 1단원 역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중력과 일반 상대론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세 번째 차시로 아인슈타인의 중력과 시공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뉴턴의 만유인력은 지상 물체의 운동뿐만 아니라 천체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거의 완벽하게 설명해낸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정밀 계측이 발달해서 중력이 큰 곳에서 나타나는 천체 현상을 봤을 때는 약간씩의 오차가 생겼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은 건 단지 경험적 법칙에 불과했었는데요. 이런 문제까지 해결한 이론이 바로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는 사실을 등가 원리로 뒀는데요. 이건 좌표계의 기하학적 운동과 관련된 관성력이 중력과 같은 종류의 힘이기 때문에 중력은 곧 시공간의 성질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죠. 결국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론에서 사용했던 광속 불변의 원리에다가 등가 원리라는 간단한 가정을 추가해서 중력장 방정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중력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관점이 나오면서 그때까지 설명되지 않았던 많은 현상들이 설명되었고요. 이제 중력은 단지 질량체 사이에 작용하는 뉴턴적 힘이 아니라 질량 에너지 혹은 시공간의 공률이 상호작용하는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등가 원리, 즉 좌표의 가속에 의한 효과와 중력에 의한 효과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중력에 따라서 시간 지연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간단한 상황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g 방향으로 크기 g의 중력장이 작용하는 공간을 생각할게요. 여기서는 어떤 질량체를 놓든지 아래쪽으로 g만큼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 상황은 무중력 공간에서 지축 방향으로 g만큼의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에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대신 왼쪽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고요. 오른쪽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관성력이죠. 등가 원리는 이 두 개의 상황이 원리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의 물리 현상은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와 똑같이 다룰 수 있는 거죠. 이제 중력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높이 h만큼 차이나는 두 지점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재는 고유 시간을 dth로 둘게요. 이제 이 고유 시간을 아래쪽에서 쟀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력이 마이너스 g 방향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좌표계가 플러스 g 방향으로 가속 운동하는 상황으로 해석할게요. 먼저 위쪽에서 발생하는 고유 시간 간격은 사건 1이 먼저 발생하고 조금 있다가 사건 2가 발생하는 시간 간격이죠. 이걸 맨 처음 순간의 속력과 일치하는 관성좌표계에서 기술하면 사건 1이 발생한 시각이 0초일 때 사건 2가 발생한 시각은 dth가 됩니다. 걸린 시간이 충분히 작을 때는 관성계의 고유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건 2가 발생하는 순간에 사건 1의 정보는 빛의 속력으로 아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적당한 시간 라지 t가 지나면 사건 1의 정보가 아래에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받는 두 빛의 시간 간격 dt0가 지나면 사건 2의 정보가 들어온다고 두겠습니다. 이제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관성계에서의 시각이 0일 때와 dth일 때를 비교하면 두 사건의 발생 위치가 2분의 1 gdt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계에서의 시각이 0일 때와 라지 t일 때를 비교하면 빛이 이동한 거리는 ct고 원점 위치가 올라간 길이는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또 관성계에서의 시각이 0일 때와 라지 t 플러스 dt 제로일 때를 비교하면 원점 위치가 올라간 길이는 2분의 1 gt 플러스 dt 제곱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시각을 비교해보면 사건 2의 정보가 빛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 간격에 c를 곱한 길이가 됩니다. 이제 모든 길이 관계들을 정리해보면 왼쪽 부분에서 식 하나, 오른쪽 부분에서 식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라지 t를 소거하면 고유시간 dth와 이걸 원점에서 측정하는 시간 간격 dt0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dt 간격은 미소 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dt 제곱항들은 전부 소거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중력이 존재하는 공간의 두 지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질량이 m인 대상에게 중력 mg가 작용하는 공간이 있다면 중력을 질량 m으로 나눠서 g의 중력장이 형성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포텐셜 에너지도 질량 m으로 나눠서 단위 질량당 포텐셜 에너지인 중력 포텐셜이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력 포텐셜은 다음 단원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즉 중력장의 아래 방향으로 G만큼 형성된 공간에서 H만큼 높은 곳은 중력 포텐셜이 GH만큼 높은 곳이 되겠죠. 따라서 두 지점의 시간 간격은 중력 포텐셜 차이 델타 파이로도 나타낼 수 있고, 중력장 G가 크지 않은 공간이라면 이렇게 근사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원점에서의 고유 시간으로 출발해서 역으로 관계를 유도해도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중력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는 중력 포텐셜이 낮은 곳에서의 시간이 항상 느리게 간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번에는 등가 원리가 공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내부에서 빛을 세로로 쏘는 우주선 두 대를 생각하겠습니다. 위쪽 우주선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아래쪽 우주선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빛이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아래쪽 우주선은 가속에 의해서 속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주선 내부의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빛의 경로가 이렇게 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속한다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중력장이 생긴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빛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얻게 되죠. 빛의 정지 질량은 0이기 때문에 질량이 있어야 중력이 작용한다는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대표적인 현상이죠. 또 빛은 최소 시간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빛의 경로가 휘어져 보인다는 것은 공간이 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빛은 휘어진 공간의 측지선, 즉 최소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고 표현하죠. 공간이 휘어지는 과정을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반지름이 r인 원판 하나를 생각하겠습니다. 원판의 중심에 원점을 둔 관성좌표기를 잡고 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원판의 가장자리에 고정되어서 원판과 함께 운동하는 가속좌표기도 잡아볼게요. 그러면 가속좌표계는 R오메가의 속력으로 원운동을 하게 되고, 가속좌표계에서 느끼는 원심력에 의한 가속도 R오메가 제곱은 이 지점에서의 중력장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근사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가속좌표계는 접선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접선 방향으로 길이 수축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측정하게 되는 원판의 반지름 R은 그대로 측정되지만 접선을 따라 회전하면서 측정하게 되는 원주의 길이는 길이 수축에 의해서 2πr보다 짧은 길이를 측정하게 되죠. 이렇게 원판의 지름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주가 짧게 보인다는 건 원판면이 휘어 보인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중력을 느끼는 좌표계에서 관측하는 공간이 관성계에서 관측하는 공간과 다른 곡률을 가진다는 거죠. 흔히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시공간의 계량, 메트릭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의 수학적 표현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메트릭이라는 거는 레벨 3에서 다룰 거고요. 자세한 계산은 레벨 4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의 간단한 사고 실험으로 중력을 느끼는 좌표계에서는 시공간이 평평하지 않고 휘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휘어지는 건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해당되는데요. 중력장이 원판의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낮은 곳이 됩니다. 따라서 중력 포텐셜이 낮은 가장자리에서는 중심에 비해서 시간이 느리게 가죠. 따라서 가속운동을 하거나 중력장이 형성된 공간에서는 시간의 흐름도 위치마다 달라지고, 특히 중력이 큰 곳에서는 중력이 없는 곳에 비해서 시간이 느리게 가게 됩니다. 시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 중력 렌즈를 살펴보겠습니다. 멀리서 별빛이 직진해 오면 우리 눈에는 별의 위치가 그 자리 그대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에 질량이 큰 천체가 있다면 빛의 경로가 휘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별의 위치가 천체를 중심으로 벌어진 각도에서 보일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이 1915년에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해인 1916년에 슈바르츠실트가 자전하지 않는 구형 천체 주변에서 중력 방정식의 해를 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식을 알 필요는 없고요. 레벨 4에서 자세히 계산할 겁니다. 이 식은 자전 속도가 느리거나 질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천체에 대해서 빛의 경로, 즉 측지선을 그려주는 함수인데요. 천체가 빛을 모으는 기하학적 경로가 마치 초점거리가 양수인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천체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 부릅니다. 이 현상은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에서 예견된 현상이지만 실험적인 검증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중력장 방정식이 나온 지 4년 뒤인 1919년에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이 계기일식을 이용해서 태양 근처의 별자리가 태양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밀려서 관찰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론 계산된 각도와 일치했죠. 이 관측으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검증되었습니다.
슈바르트 실트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풀어서 구대칭을 이루는 시공간의 모습을 완전하게 기술했다는 겁니다. 거미줄처럼 균일한 공간에서 빛의 경로는 직선 경로가 되겠지만 원점에 항성이 존재한다면 항성 근처의 공간이 찌그러져서 빛의 경로가 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천체의 질량들이 특정한 반지름 이내로 모이면 시간의 계량이 0이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 지점을 사건의 지평선이라 부르는데요. 시간의 계량이 0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이 지점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혹은 이 지점에서의 순간은 외부에서는 무한한 시간이 되는 거죠. 또한 이 지점에 들어온 빛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계량을 0으로 만드는 천체는 빛을 가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검게 보이는데요. 이런 공간을 만드는 질량의 밀도가 큰 천체를 블랙홀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블랙이 검다는 말은 가시광선의 검은색이 아니라 모든 빛이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호킹 복사와 같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 어떤 입자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관측이 가능하겠죠. 이 천체는 공간을 정의할 수 없는 시공간이 발산하는 지점인 특이점의 질량이 모여 있고요. 블랙홀이 자전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사건의 지평선은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이 됩니다. 이 식은 에너지 단원에서 천체 표면에서의 고전적인 빛의 탈출 속도와 같음을 확인할 겁니다. 실제로는 슈바르트 실트가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풀어서 얻은 시간의 계량이 0이 되는 지점이죠. 특이점에서는 시간의 계량이 발산하고요. 블랙홀의 중력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 밖에 있는 빛은 살짝 휘어지는 정도겠지만 꽤나 가까우면 상당히 많이 휠 겁니다. 그러면 사건의 지평선에 아슬아슬하게 들어오는 빛은 블랙홀 주변을 잠시 돌 수도 있지만 어떤 빛은 영겁의 세월을 돌다가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이 블랙홀 주변을 감싸는 빛처럼 보일 건데요. 이것을 광자구라 부릅니다. 이 광자구의 반경은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의 1.5배가 됩니다. 이번에는 블랙홀로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낙하라면 블랙홀이 만든 공간의 직지선을 따라서 운동할 겁니다. 물론 최종 도착점은 특이점이 되겠죠. 실제 질량이 모여있는 블랙홀의 본체는 이 특이점이고요. 이 상황을 외부에서 관찰한다면 블랙홀 근처는 중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느리게 가고 사건의 지평선에서는 시간의 계량이 0이 되어서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는 데는 무한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 블랙홀 내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입자는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거의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블랙홀의 수명도 무한해 보일 거고요. 반대로 물체의 입장을 생각하면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는 동안에 외부의 시간이 무한히 흐르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는 순간 우주의 역사를 한꺼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광자구와 같이 지평선 근처에 있는 빛 때문에 진짜 보기는 힘들 거고요. 아무튼 외부에서 봤을 때는 블랙홀 주변에서 블랙홀을 향하는 입자들이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거의 정지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낙하하는 물질의 집단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전하지 않는 블랙홀이라면 이 물질의 집단이 구형으로 보이겠지만 대부분의 블랙홀은 자전하는 물리량인 가군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군동 방량을 축으로 공간이 찌그러지고 물질들은 마치 토성의 고리처럼 원반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강착 원반이라 부르죠. 이 공간은 슈바르트 실트 이후에 로이 커라는 분이 커 계량으로 시공간의 공유를 설명했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전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블랙홀을 커 블랙홀이라 부르죠. 우리 우주의 대부분의 블랙홀은 강착 원반의 존재로 가군동량이 관측되기 때문에 커 블랙홀이 됩니다. 커 블랙홀의 근처에는 공간도 휜 상태로 회전하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 바뀜에도 불구하고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는 에르고 영역이 만들어지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쿠퍼가 여주인공을 에르고 영역 밖으로 탈출시키는 펜로즈 과정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블랙홀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나왔던 블랙홀의 상상도가 물리학에서 예상하는 블랙홀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검게 보이는 부분은 사건의 지평선인데요. 사실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밖의 빛은 정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은 검게 보이는 영역보다 좀 더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존재하는 빛은 강착 원반인데요. 블랙홀을 감싸고 있는 빛은 광자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착 원반의 뒤쪽 부분입니다. 이 토성의 고리처럼 있어야 할 뒷부분은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렌즈 효과 때문에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보여지는 거죠. 블랙홀이 만드는 중력렌즈는 이걸 보면 더 잘 느껴질 겁니다. 마치 볼록렌즈로 우주를 보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2016년에 태양 질량의 약 65억 배 정도 되는 블랙홀을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에서 관측한 모습입니다.
처녀자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을 직접 찍은 인류 최초의 블랙홀 사진이죠. 전파로 측정하는 망원경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색깔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영화에서처럼 블랙홀 내부로 들어가는 게 실제로 가능하냐는 질문이 많아서 추가하겠습니다. 실제로 블랙홀이라는 질량체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특이점이라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검게 보이는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 천체라는 질량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블랙홀 내부에 들어가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블랙홀 내부에 들어가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시간이 흐르지 않는 지점을 통과한 건데요. 물체 입장에서는 특이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죠. 다만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는 블랙홀의 질량에만 의존하는데요. 물체가 무사할 가능성은 바로 이전 시간에 배운 물체에 작용하는 기조력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기조력은 뉴턴의 중력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의 질량에도 비례하지만 떨어진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했었죠. 그러면 사건의 지평선에서 작용하는 기조력의 크기는 뉴턴의 중력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블랙홀의 질량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블랙홀의 질량이 매우 크다면 사건의 지평선이 특이점으로부터 너무 멀고요. 그만큼 특이점에서의 기조력이 너무 작아져서 생존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주선을 타고서도 부서지지 않고 블랙홀 내부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신 그 순간 외부는 무한한 시간이 흘러버리겠죠. 그러면 책장 뒤로 가거나 그런 건 영화에서 나오는 시적 허용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일정한 중력장에 의한 시간 지연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력장의 크기가 G로 일정한 지표면을 생각할게요. 그러면 높이 h만큼 차이가 있는 두 공간의 시간은 중력이 크지 않다면 이만큼 다르게 흐릅니다. 이 말은 지표면에서 진동수가 오메가 제로인 파동을 발생시켰을 때 이 파동이 높은 곳으로 진행하게 되면 시간 간격이 커지기 때문에 진동수가 작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파장으로 보면 높은 곳에서의 파장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천체에서 발생한 파동을 우주 밖에서 보면 천체의 중력을 탈출하면서 파장이 빨간색 쪽으로 이동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현상을 중력 적색 편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이용해서 별빛의 적색 편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량이 라지 m인 별의 위치 r 벡터에서 중력 포텐셜은 뉴턴의 중력 포텐셜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유도하겠습니다. 별의 질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웬만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매우 크면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 써야 되고요. 중력 포텐셜이 0인 곳은 무한히 먼 곳이기 때문에 위치 r에서의 시간 dtr은 무한히 멀리 있는 곳의 시간에 비해서 이만큼 느리게 흐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별의 반지름을 라지 r로 두고 별의 표면에서 진동수가 오메가 제로인 빛을 방출했을 때 중력 적색 편의가 나타날 건데요. 별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의 진동수를 오메가 r이라고 하면 별의 표면과 위치 r에서의 진동수는 무한히 먼 곳의 진동수 오메가 무한대에 비해서 이만큼 큰 진동수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로부터 별 표면의 진동수와 위치 r에서의 진동수 차이를 구할 수 있죠. 좀 더 실용적으로 보면 우리는 별의 크기보다 훨씬 먼 곳에서 별을 보기 때문에 지구에서 느끼는 별빛의 진동수는 이 별에 대한 중력 포텐셜이 0인 곳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빛의 진동수가 원래보다 작게 측정되는 적색 편의를 보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GPS에서 지상의 시간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구 주변에 원자 시계를 탑재한 위성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반지름이 스몰 r인 원궤도를 V의 속력으로 공전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으로 뒀을 때 주변의 중력 포텐셜은 뉴턴의 중력으로 계산할게요. GPS의 시간 보정은 이 정도 근사로도 충분합니다. 구형으로 가정된 지구 반지름을 라지 r로 두면 지표면과 위성 사이의 중력 포텐셜 차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지구에서 느끼는 시간 간격 dt와 위성에서 느끼는 시간 간격 dt 프라임 사이의 관계를 계산할 건데요. 이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효과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수 상대론 효과라는 건 지표와 위성의 상대 속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간 지연 효과일 거고요. 일반 상대론에 의한 효과는 지표와 위성의 중력 포텐셜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간 지연 효과겠죠. 여기서 지표와 위성의 상대 속도를 그냥 위성의 속도 V로 썼습니다. 지표의 위치에 따라서 상대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쓰면 안 되지만 지금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두 효과를 종합하면 위성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근사 내에서 최종 시간 지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위성의 속도는 궤도 반지름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해당 중력 포텐셜에 의한 일반 상대론 효과보다 2배 정도 약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뉴턴의 중력으로 근사 가능한 상황에서는요. 실제 근사값으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구 질량과 반지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GPS 위성은 보통 상공 200만 미터 정도에서 11시간 56분 정도의 간격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전 속력은 초속 3km 정도 되죠. 그러면 최종 시간 지연은 이렇게 되는데요. 특수 상대론적으로 초당 49 피코세컨드, 일반 상대론적으로 초당 476 피코세컨드 정도를 보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위성에서의 시간이 초당 423 피코세컨드 정도 빨리 흐르기 때문에 하루에 37 마이크로초 정도 느리게 보정해야 지표면의 시간 흐름이 되겠죠. 물론 이 수치는 많은 걸 단순화해서 얻은 대략적인 수치고요. 실제로는 약 38 마이크로초 정도랍니다. 뭐 거의 비슷하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상대론의 등가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먼저 중력장이 존재하면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 예시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 시간은 중력이 강할수록 그리고 중력 포텐셜이 낮을수록 느리게 흐른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천체에 의한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인해서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과 이것의 극단적인 현상을 가져오는 블랙홀이라는 천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레벨 2 수준에서는 중력 포텐셜에 의한 시간 지연을 계산해보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질량이 큰 천체에서 발생하는 정밀한 중력 이론은 레벨 4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